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 교섭 요구 본물. 예, 어제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네. 현장에선 실제로 어떤 변화나 목소리가 있습니까? 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하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인데요. 예. 우리 노동계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원하청 문제. 근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이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9월에 이 법이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어제부터 이제 시행 첫날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전국 곳곳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이제 교섭 요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제 원청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규직 전환, 뭐 고용 불안 문제를 좀 해소해 달라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외에도 공공기관, 뭐 대학, 택배업계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졌는데, 한국노초사나 택배노조는 그동안 택배기사 계약은 이제 대리점과 맡아왔는데 예. 이제 각 택배사에 공식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용역업체 소속으로 대학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 하던 분들도 이제 용역업체가 아니라 대학 총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노동은 한 900여 개 사업장에서 14만 명의 그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이제 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했는데, 어제 이제 첫날 한 10만 명 정도가 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하청의 재하청 또는 뭐 사내 하청 형태로 회사가 하던 일을 분리해서 주다 보니 원래 진짜 사장이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면서 만든 게 이 노란 봉투법이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원청의 이게 사용자성, 진짜 네. 사장을 이제 사용자성으로 보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두고 네. 아직은 좀 애매하다 이런 목소리가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예를 들어 업무 지시를 이제 누가 하느냐, 작업 방식 뭐 누가 통제하느냐, 임금이나 성과급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영향을 주고 있다면,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아, 그러니까 뭐 원청 하청이라고 해서 원청이 무조건 음. 사용자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그쵸. 행사하는 부분이 사용자다 이런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좀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작업 방식이나 이제 구조가 산업별로 뭐 기업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이 기업들은 모든 하청 노동자를 이제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차 하청 업체만 해도 뭐 수백 개라 그러고 2차, 예. 3차까지 가면 5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청에서 다 지배를 하는데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은 일단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호 교섭단체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서두르기보다는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일단은 이제 법률 자문에 들어갔고요. 또 일부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서 공고 절차를 이제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좀 빠르게 움직였는데, 포스코는 어제 자정 그 교섭 요구 공문을 받은 뒤 아침에 사내 식당과 뭐 버스 정류장 등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조법에 따르면은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동안 이거를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예. 이 절차가 이제 어제 시작이 된 거고요. 포스코는 근데 공고문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는 법적 판단을 받은 뒤 교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 절차는 시작됐지만 이 원청이 어디까지 사용자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사실 필요한 법이긴 한데 기준이 애매해서 혼란이 초기에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이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는 거 매우 뜻깊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면서 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마침 또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 SK, LG전자는 기업인들이 이제 참여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을 콕 집어 언급을 하며 칭찬을 했는데, 이 원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점을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정부는 일단
일단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 노동위원회에서 좀 이걸 신속하게 판단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앞으로 결국 이제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통해서 이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이 사례를 좀 쌓아갈 때까지는 현장에서 혼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 물론 뭐 기업들은 일단 껄끄럽긴 하겠죠. 어떻게 예. 봅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눈치 싸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 이게 딴 데는 어떻게 하냐 도대체.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 노동 예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1호는 되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조심스럽고 움츠러들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교섭을 원했을 때 교섭을 받은 원청이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러면 그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교섭단 창구를 단일화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섭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하청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 같이 들어오게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하청이랑 우리가 교섭을 할 테니 요것과 구조가 비슷한 다른 하청도 혹시 마음에 있으면 이때 같이 합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좀 며칠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노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 사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이제 노동위원회로 가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20일 안에 그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복잡한 사안인데 그렇게 빨리 이게 될 수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향후 진행이 될 테니까 일부는 아마 일부 기업에서는 우리는 이거 실질적 지배력 없는데라고 해가지고 노동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지금 논란은 그러면 그런 거군요. 하청 업체 노조에서는 원청 업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업에서는 아니야, 우린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 그건 하청 업체 경영진이 그런 거고 우린 그냥 하청을 줄 뿐이야. 뭐 이런 입장이 갈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그는 진짜 케바케인 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거는 임금 아니면 노동 조건 이런 거를 사실상 원청이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는 거잖아요. 예. 하도급 재하청을 주는 건데 그거를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진짜 사안을 좀 다 뜯어봐야 되는 그런 거인 것 같고. 이게 원래 굳은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우린 모르는 일이야라고 원청이 자꾸 손을 떼니까 이런 게 생겼고 대법원 판례에서 예전에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조가 건 거에 대해서 회사는 택배 노조는 완전 다른 데지만 이건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다.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법이 실제 만들어진 겁니다. 예. 하지만 초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포스코의 사람들이 많이 기업들도 포스코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본다는 거예요. 예. 포스코가 어제 이제 공고를 했고 포스코가 왜 그거 하냐면은 일단 하청이 많아요. 하청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청 노조가 한국노총 금속노련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포스코가 저렇게 했으면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포스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앞으로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증시에서는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약간 테마주 같은 건데요. 이제 이게 파업이 좀 뭐 많아지고 이게 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 전망 아래 로봇주가 굉장히 뭐 어제 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 올랐다. 뭐 예.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기업 경영진들은 노조 불편하니까 그냥 로봇을 쓰겠다. 예. 근데 이게 AI도 노조를 만들 수 있어요. 경영상의 결정도 이게 그 협상 대상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어서 로봇 들여오는 것도 사실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주한미군 반공전력 중동으로 이동. 예. 주한미군의 반공 전력이 일부 뭐 수송기가 오산 기지로 왔다 네.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좀
뭔가요? 시인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전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방공 장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이 이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황이 있다는 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외신 등에서 이제 한국에 배치돼 있던 방공 전력이 이동 중이라는 보도는 나왔는데 이게 미 군 당국이나 한국 군 당국이나 이거를 얘기를 확인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장비가 미군 자산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반대 의견 낸다고 해도 이제 최종 결정은 미국에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점 설명하면서 국민 불안을 막겠다는 좀 선제적 조치로 보이고 또 여기에 좀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자기 거 뺀다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뭐 네.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어느 전력들이 어느 자산들이 이동한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방공 자산 중심의 이동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란이 뭐 미군 기지와 미국 민간 시설 계속해서 뭐 드론 공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방공 장비가 좀 많이 파괴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 추적 기록에서는 최근 오산 미군 기지에 그 미군 전략 수송기가 이제 여러 대 이제 착륙했다 이런 이제 이게 포착이 됐다는 건데 요 초대형 수송기가 어떤 거냐면은 미군이 사드나 패트리엇 이동할 때 주로 이제 쓰는 전략 수송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150km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체계고 패트리엇은 15에서 40km 중저고도 방어 체계인데 근데 지금 중동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이 사드 체계 요격 미사일 상당수가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에 집결해 있다. 그리고 어제 오후까지는 패트리엇도 아직 반출되진 않은 상황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중동으로 향할 이 방공 자산이 이제 오산 기지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두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는 이제 주요 좀 핵심 방공망인데 이 장비가 이제 이동할 경우 우리 이제 전력 공백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또 이제 이 중동 정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금 이제 방공 장비 중심이지만 이제 만약에 전쟁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병력들도 좀 이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한미군도 일부 재배치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장기적으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란의 저가형 드론을 막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요격 미사일, 이스라엘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같은 이런 걸 다 소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한미군에 있는 걸 좀 가져가서 좀 쓰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중동에 미군 기지가 10개가 넘거든요. 각 예. 국가마다 막 있는데 이거를 이란이 이제 초기에 공격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 미군 기지 보복하겠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런 곳 쪽에 이제 사드가 좀 배치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파괴됐다. 상당히 미군도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0에서 150은 사드가 담당하고 한 15에서 40은 패트리엇이 담당하고 15km 이하는 우리 천공이 담당하고 이렇게 미사일 요격 체계가 이렇게 딱 이제 다 분업이 돼 있었거든요. 각자 역할이 있군요.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빠졌다. 근데 이제 사실 40에서 150km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리로 따지니까 뭐 보통은 ICBM이나 뭐 이런 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이런 거 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가 처음 배치될 때도 이게 맞느냐? 어차피 북한이 우리 쏘려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뭐 곡사포도 쏘고 그러는데 그게 150km까지 올라가냐. 그래서 이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이 2017년에 배치될 때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군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큰 문제는 없다. 우리가 뭐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압도하고 있다. 이미 국방비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앞으로 맨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이미 인정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남아 있어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툭툭하면은 이제 뭐 여기 없으니까 이거 가져간다 아니면은 더 여기서 나아가면은 주한 미군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 무기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차제에 이 기회에 좀 명확히 하자 이거를 주한 미군을 움직이거나 이런 군사 무기를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지 어디까지 협의를 할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미국군이 우리 군 지금 중동이 급하니까 장비 무기 좀 빼간다 하면 우리가 뭐 핏대를 올리면서 따지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주둔금이나 그 분담금을 내잖아요. 미군 주둔을 위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것들은 좀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10조 원 이상 이게 이제 무형의 이런 지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 기지 임대료는 평택이나 이런 데 안 받고 음. 있거든요. 다른 나라나 독일이나 이런 데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지만 어마무시한 돈을 매년 이제 미군에 주는 거는 이거는 대북 억제력을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곶감 빼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트럼프한테 얘기한다고 먹힐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잠깐 압박을 좀 해놔야 되겠죠. 다음 뉴스 볼까요? 친명 한준호 김어준 채널 맹비난. 어제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온 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왔다고요? 네, 이거 MBC 기자 출신 그 장인수 씨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저희 방송 장면을 보고 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네, 저 예. 발언.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이거는 이제 그 최측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고위 관계자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검사들한테. 대통령의 최측근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 네, 맞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이기 때문에 몇 사람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짐작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이거 굉장히 파장이 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검찰과 뭐 거래를 하려 했다 이런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증거나 뭐 취재원 공개는 없었고요. 그냥 대통령의 최측근, 뭐 검찰의 고위 관계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준호 의원이 이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저작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다. 아주 세게 이제 직격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증거를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공소 취소를 하면은 검찰 개혁을 완화시켜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 이재명 정부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영배 의원도 대통령을 흔드는 게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제 논란이 어제 좀 하루 종일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예. 장인수 씨가 어제 10시 긴급 생방송을 예고를 했고요. 제가 어제 그걸 보니까 그 10시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아까 나온 것처럼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팩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팩트다면 최소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장인수 기자는 알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장인수 기자가 일단 알기로는 A라는 사람이라고 특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이제 그거를 검사들에게 전달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라는 것이고, 근데 취재원 그럼 누군지 뭐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취재원과 이미 약속이 돼 있다. 이거 공개하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향후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검찰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전달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객관적인 이제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취재원은 뭘 밝혀도 네.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취재원까지는 아무래도 모르겠지만.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정부랑 검찰이랑 거래한다는 건 예를 들어 검찰이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그러면 검찰 개혁 관련돼서
보안 수사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검찰 거래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런 논란의 배경이 다 이제 지금 검찰 개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당내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과 수술식 현실적 개혁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강경파들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오히려 검찰 개혁 취지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거래설 논란도 이런 이제 갈등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대통령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예. 어제 좀 제가 몇몇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의원총회 거쳐서 이제 논의됐고 당론으로 채택한 건데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이나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도 이게 수그러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게 별로 예.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이것도 결국은 본인들 뜻대로 검찰 개혁안 밀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거래설, 정부 고위 관계자 예. 여기까지는 팩트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팩트면은 사실 우리도 뭐 이게 완벽하게 취재원을 밝히기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도 예.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은 언론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넣어놓습니다. 보도를 완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완전 다 익명으로 하진 않거든요. 좀 예.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금 뭐 이게 거짓이다 조작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좀 지금까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가 좀 봐야지 믿을 수 있겠다. 더 구체적으로 이게 예. 맥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뭐 그런 디테일에 생각이 따라서 들고요. 의미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건 그거예요. 김어준 씨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이제 정파성이 강한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거는 그동안 보도를 안 해왔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그냥 아예 침묵.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에서 성비 문제 터졌을 때 그거 안 다뤘어요. 한 나흘 동안. 그런 정도로 아예 침묵하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안 다뤘는데 이걸 다뤘단 말이에요. 이걸 다뤘다라는 거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 뭐 주진우 국힘이나 뭐 국힘에서는 좀 특검 가야 특검 된다. 가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게 신빙성 거래설로 문제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김어준이 지금 핵심은 이재명보다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게 파장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했다. 그러니까 전선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정청래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정청래 대표가 방랑 껴있지 않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당내 강경파들과 지금 검찰 개혁을 놓고 전선이 있는데 김어준은 이쪽에 이재명 정부보다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약간 그런 이재명 느낌 들어요. 정부의 응원단은 아니고 우리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선언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동안에 뭐 이렇게 CBS의 박성태 뉴스쇼나 이런 데에서는 항상 균형 잡히게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했지만은 김어준은 고맙습니다.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